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10월 평양. 트럭 뒤편을 보고 13명 여학생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K-팝 때문에 탈북했어요? 남한 드라마 보고 동경해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인 건 화려한 한류가 아니었습니다. 트럭 뒤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대한 거짓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3년 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2011년 12월 15일 새벽 3시. 지금 제 앞에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평생 가장 길었던 밤이었습니다. 12명의 여학생들이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겨울 강물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무서웠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미래야, 떨지 마. 옆에 선 선영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언니 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도 떨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보위부에 신고했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2명 모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팔아넘긴 거지? 브로커가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들어가. 시간 없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석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본 것만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강 앞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양 제1고등중학교의 모범 학생들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제 이름은 김미래입니다.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원이셨고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12명은 모두 같은 반이었습니다. 평양 제1고등중학교 3학년 5반. 북한에서 가장 좋은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리더는 박선영 언니였습니다. 19살 당 간부의 딸이었습니다. 냉철하고 똑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끌고 있는 사람도 선영 언니였습니다. 가장 어린 친구는 최은별이었습니다. 17살. 반에서 막내였습니다. 순수하고 밝았습니다. 마치 동생 같았습니다. 은별이는 지금 제 바로 옆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의대를 꿈꾸던 친구였습니다. 18살. 논리적이고 차분했습니다. 소희는 항상 과학적으로 생각하자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머지 8명도 각자의 꿈이 있었습니다. 교원이 되고 싶어 하던 친구, 과학자를 꿈꾸던 친구, 예술가가 되고 싶어 하던 친구. 우리는 모두 북한 체제가 자랑하는 새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조국을 등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명 중 1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지은. 어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은이가 겁을 먹고 포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을까요? 미래야, 정신 차려. 선영 언니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어. 브로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못 가겠어요.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선영 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들도 다 끌려가. 3대가 멸족당해. 잔인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3대가 벌을 받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우리가 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가 끝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언덕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야.
발자국이 있어.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 선영 언니가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었습니다. 12월의 두만강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살에 미끄러진 겁니다. 은별이. 소희가 외쳤습니다. 은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별이의 손이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확성기 소리가 터졌습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면 쏜다. 은별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별아.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희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에 맞은 건지 공포에 질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야, 가. 계속 가. 선영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물이 제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 전 그날 우리가 본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선영 언니와 소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옆을 보니 선영 언니, 소혜, 그리고 5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8명이었습니다. 12명 중 8명만 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은별이는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3명은? 저는 그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유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석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1년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북한에서 손꼽히는 명문학교였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3학년 5반이었습니다. 우리 반은 모범조로 불렸습니다. 성적도 좋고 사상도 투철하고 집단체조도 가장 잘했습니다. 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박충실 선생님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장군님께서 올해 70번째 생신을 맞으십니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이고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에 시달리는 비참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7시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첫 수업은 항상 주체사상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교실을 외웠습니다. 혁명 역사를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집단체조를 연습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아리랑 공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만 명이 함께하는 대집단체조였습니다. 평양 최고의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누가 혁명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누가 개인주의적 사상을 보였는지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반 13명은 모두 평양에서도 좋은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선영 언니의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언니네 집은 보통강 구역의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의 12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높은 층은 특권층의 상징이었습니다. 소인의 집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인민병원 의사였습니다. 배급을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원이셨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교원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달 배급소에서 식량을 받았습니다. 쌀, 옥수수, 기름, 때로는 고기도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훨씬 좋은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즘 배급이 줄었어.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올해 농사가 안 좋대.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배급량이 줄었습니다. 쌀 대신 옥수수가 더 많았습니다. 기름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조선은 정말 다 굶어 죽나요? 박 선생님이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야. 인민들이 다 굶주리고 있어.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날 밤 선영 언니가 몰래 저를 불렀습니다. 미래야, 너 비밀 지킬 수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몰래 라디오 들으시는 걸 봤어. 라디오? 남조선 방송.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중죄였습니다. 적성 방송을 듣는 건 반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선영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조선 방송에서는 남조선 사람들이 굶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 오히려 우리가 굶는다고 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소희의 할머니가 아프셨습니다. 기침이 심했습니다. 열도 높았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해. 소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지금 약이 부족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왜 약이 없어? 소희가 울며 물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을 돌보신다며? 우리는 사회주의 낙원 아니었어? 왜 우리 할머니는 약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소희는 달라졌습니다. 의대를 꿈꾸던 밝은 소희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주체 사상을 외울 때도 소희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미래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는 게 중요하단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10월 어느 날 선영 언니가 우리를 몰래 불렀습니다. 13명 모두였습니다. 장소는 언니네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날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선영 언니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우리가 물었습니다. 남조선 드라마야.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언니, 그거 잡히면. 알아. 하지만 봐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모였습니다. 13명이 작은 방에 빼곡히 모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배운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밝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꾸며낸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꾸며? 저 거리, 저 건물, 저 사람들 모두를? 선영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말없이 봤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 친구는 자유롭게 꿈을 꾸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면 어떡하지? 누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야. 거짓일 리 없어. 다른 친구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저는 무엇을 믿고 살아왔을까요? 며칠 후 박 선생님이 우리의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요즘 너희들 이상하구나. 방과 후 선생님이 우리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13명 모두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들킨 걸까요? 선생님, 저희가 뭐? 선영 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너희들 USB 받지? 우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괜찮아.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나도 안다. 네. 나도 안다. 진실을. 선생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나이 때 의심했단다. 내가 배운 것들이 정말 진실일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낙원일까? 우리는 말없이 선생님을 봤습니다. 나도 알고 싶었어. 진실을. 그래서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나도 한때 떠나려고 했었어. 이 땅을. 선생님도요? 그래. 하지만 실패했지. 잡혔어. 내 딸도 함께였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은 너희 나이였어. 17살.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았단다.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젊고 용감하고 똑똑하다.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선생님, 곧 큰 변화가 온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변화요?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조심해라.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이 선영 언니를 보셨습니다. 선영아, 너는 리더니까 책임이 있다. 아이들을 잘 지켜라. 네, 선생님. 우리는 그날 선생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진실을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2달 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 13명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배급받으러 가야 하는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가 배급소 가라고 하셨어. 배급소는 학교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배급소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저기 봐. 은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배급소 뒤편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뒤쪽 덮개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우리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악몽처럼 제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10구, 20구, 아니 그보다 더 많았습니다.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앙상했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였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빨리 치워. 우리는 본능적으로 숨었습니다. 배급소 옆 건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간부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이 정도인데 지방은 얼마나 심각하겠어. 한 간부가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절대 외부 유출 금지야. 다른 간부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은 거야. 첫 번째 간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올해 배급이 얼마나 줄었는데. 평양만 겨우 유지하는 거야. 지방은 완전히. 수령님께서 아시나? 알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거지. 어쩌겠어. 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간부들이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뭘 본 거야?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우리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교실을 외울 때도 머릿속에는 그 시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는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낙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이 낙원인가요? 사흘째 되는 날 선영 언니가 우리를 몰래 불렀습니다. 학교 뒤편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13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게 뭐였을까? 선영 언니가 물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들.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내 할머니도 약 없어서 돌아가셨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안 주는 거였어. 소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 사촌이 함경도에 살아.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소식이 끊겼어. 우리 엄마는 이사 갔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그 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작년에 할아버지 따라 평성에 간 적 있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거기는 평양이랑 완전히 달랐어. 사람들이 너무 말랐어. 아이들은 배가 볼록 나왔어. 영양실조 때문에. 하나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본 남한 드라마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은 우리가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운 거야? 은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었어. 선영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어. 완전히 속았어. 그날 밤 우리는 선영 언니 집에 모였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우리가 공부 모임을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떡하지? 방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선영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본 걸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선영 언니는 우리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탈북?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그거 잡히면 3대가 정치범 수용소야. 잡히지 않으면 돼. 선영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은 어떻게? 은별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족 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거짓말 속에서.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면 나중에 가족들도 데려올 수 있어. 남한에서. 그 말에 몇몇이 흔들렸습니다. 중국 가도 북송되면 끝이야. 다들 그렇게 잡혀서 돌아오잖아. 브로커를 찾으면 돼. 돈을 주고.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모으면 돼. 우리 13명이 힘을 합치면.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그때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는 무서워. 나는 못할 것 같아. 지은아, 미안해. 나는 정말 무서워. 우리 가족 생각하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선영 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우리 모두 천천히 생각하자. 그날 밤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탈북이라는 씨앗이. 며칠 후 박 선생님이 선영 언니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선영 언니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셔. 뭘? 우리 계획.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실까? 아니. 선영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신대. 뭐? 다음 날 방과 후 박 선생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교실이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단다. 너희가 뭘 봤는지. 선생님.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였을 때 나도 탈북을 시도했어. 내 남편과 딸과 함께. 우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 국경에서 잡혔지. 내 남편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은 17살이었어. 은별이 나이였지. 그 아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어. 나는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서 살아남았어. 선생님, 내 딸은 2년 후에 수용소에서 죽었어. 굶어서. 19살에.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나는 내 딸을 구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는 구할 수 있어. 선생님은 브로커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국경 지역 정보도 주셨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준비해라. 네, 선생님. 그리고 명심해라. 13명 모두 살아야 해. 한 명도 잃으면 안 돼.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 몫까지 살아라. 진실을 세상에 알려라.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집에서 몰래 가져온 돈, 팔 수 있는 물건들을 팔아서 번 돈. 선영 언니는 아버지 서재에서 달러를 훔쳤습니다. 당 간부들은 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할머니 유품을 팔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팔았습니다. 은별이는 자기 옷을 팔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원피스까지. 우리는 서로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한지은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정말 살 수 있을까? 지은아,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잖아. 하지만 우리 가족이 나중에 꼭 데려올 거야. 하지만 지은이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선영 언니가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12월 중순에 가능하대. 12월? 응. 날씨가 추워야 강이 얼어서 건너기 쉽대. 우리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12월 15일.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게 무너질 줄은. 그날은 12월 12일이었습니다. 출발 사흘 전이었습니다. 학교에 보위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가 학교 정문에 섰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거, 보위부잖아. 은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을까요? 누가 신고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13명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의 계획은 여기까지구나. 보위부원들이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교생 강당 집합. 방송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다리로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보위부 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무들, 최근 우리 학교에 불순한 사상이 퍼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조선 적성 매체를 시청한 학생이 있습니다. 반동 사상을 논의한 학생이 있습니다. 제 옆에서 은별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은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수하는 학생은 관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숨기는 학생은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내겠습니다. 보위부원들이 학생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틀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신문했습니다. 우리 13명도 불렸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한 동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조선 매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보위부원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USB는 이미 선영 언니가 없앴습니다. 브로커 연락처도 모두 외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보위부는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갔지만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선영 언니 집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보위부가 눈치챈 거야.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선영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연이야? 하필 지금? 누가 밀고 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중에?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때 한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나 못 가겠어. 지은아. 미안해. 나는 정말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나 때문에 수용소 가시는 거 상상하면. 지은아, 진정해. 선영 언니가 다가갔습니다. 나는 안 갈래. 너희끼리 가. 지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지금 포기하면 우리 모두 위험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지은이 편을 들었습니다. 사실 나도 무서워. 이거 너무 위험한 거 맞아.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게 미친 짓이었어.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 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모두 진정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잊었어? 우리가 뭘 봤는지 잊었어? 안 잊었어. 하지만 두려운 건 당연해. 나도 무서워.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 거야. 언젠가 우리도 그 트럭에 실릴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간다. 혼자라도 간다.
선영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한지은은 포기했습니다.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13명 중 12명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은이가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정말 겁에 질린 것뿐일까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셨대? 몰라. 결근하셨대. 이상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 번도 결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생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소식이 들렸습니다. 박충실 선생님 체포되셨대. 뭐? 반동 사상 유포 혐의래.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은별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보위부에 끌려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이야.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도우신 게 들킨 거야. 누가 신고한 거야? 보위부가 조사하다가 알아낸 걸 수도 있어. 박 선생님의 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17살의 수용소에서 굶어 죽은 딸. 이제 선생님도 그 딸과 같은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어떻게? 계획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고문받으면 다 불 거야. 우리 이름도 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선영 언니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해. 뭐? 선생님이 며칠 버티실지 모르겠어. 1주일, 2주일. 그 전에 우리는 떠나야 해. 하지만 12월 15일까지 아직 날짜 앞당겨야 해. 지금 당장. 선영 언니가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갈 수 있나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돈 더 드릴게요. 제발요. 결국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2월 12일 밤. 바로 모레였습니다. 다음 이틀은 악몽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돈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브로커가 가격을 올렸습니다. 급하니까요. 선영 언니는 집에서 더 많은 달러를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눈치챌까봐 조금씩 빼냈습니다. 소희는 어머니 목걸이를 몰래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던 금목걸이였습니다. 은별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요. 우리가 나눠서 은별이 몫을 채워줬습니다. 언니들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바보. 우리끼리 뭘 갚어.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12월 11일 밤 마지막 모임이 열렸습니다. 12명이 모였습니다. 한지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 역 뒤편에서 만나. 선영 언니가 말했습니다. 가방 작게 챙겨. 돈만 가져와. 다른 건 필요 없어.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자는 척해. 혹시 잡히면? 잡히지 마. 절대로. 우리는 서로 포옹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자. 꼭 살아서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양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제 모든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평양이었습니다. 12월 11일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거실에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왔니?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네. 밥 먹었어? 네, 친구네 집에서 먹었어요. 그래. 빨리 씻고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내일 이 집을 떠납니다. 저는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부모님 방으로 조용히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제가 꼭 다시 모시러 올게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50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히 발소리도 내지 않고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집 문이 보였습니다. 안녕, 우리 집.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역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림자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새벽 4시 약속 장소에 12명이 모였습니다. 한지은이 없었습니다. 13명 중 유일하게 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결국 포기한 거야.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자. 선영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짐칸 안에 숨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12명이 서로 부딪히며 앉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창문이 없었으니까요. 트럭이 멈췄을 때 저는 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추웠습니다. 12월의 북한은 혹독했습니다. 내려. 브로커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물 소리. 두만강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불빛? 저게 중국이야.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강이 부분적으로 얼었어. 얼음 위로 걸어가. 얼음 없는 곳은 물속으로 걸어가야 해. 물속으로요? 어쩔 수 없어. 배는 너무 위험해. 경비대가 바로잡아.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포가 눈에 가득했습니다. 빨리. 시간 없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보위부에 신고했대. 뭐?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거야? 나도 들었어. 분명히 누가 그랬어. 누가 신고했다는 거야. 공포와 의심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지은? 지은이가 신고한 거야. 아니면 우리 중에.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소리야. 국경경비대야. 브로커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들어가. 지금 당장. 더 이상 의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강물로 달려갔습니다. 선영 언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으악, 차가워. 물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계속 가. 멈추지 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허리까지 찼습니다.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 서라. 움직이면 쏜다. 빨리빨리. 우리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물살이 샜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은별이야. 소희가 외쳤습니다. 은별이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이 허우적거렸습니다. 은별아. 저는 은별이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희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에 맞은 건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야, 가, 계속 가. 선영 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은별이가 지금은 살아야 해. 살아서 나중에 구하는 거야. 저는 울면서 앞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이 제 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 마침내 제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선영 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소희도 있었습니다. 5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8이었습니다. 12명 중 8명만 강을 건넜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춤췄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은별이. 은별이는 어디 있어? 저는 울먹였습니다. 못 봤어. 물에 빠진 후로. 소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애들은? 몇 명은 강을 못 건넌 것 같아. 몇 명은 총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빨리 여기서 떠나야 해. 브로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경비대가 중국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 우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됐습니다. 강 건너편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은별아, 미안해. 나머지 친구들 미안해. 우리만 살아서 미안해. 1시간쯤 걸었을까요? 낡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쉬어. 내일 다시 이동할 거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살았어.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살았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만 밀려왔습니다. 은별이는 살았을까? 모르겠어. 물에 빠진 걸 봤는데. 다른 애들은? 몇 명은 잡혔을 거야. 몇 명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영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은이겠지. 결국 안 왔잖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선영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이가 신고했다면 우리가 집을 나오기도 전에 잡혔을 거야. 그럼 누구? 생각해봐. 보위부가 학교에 온 게 언제야? 우리가 날짜를 정한 직후야.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우리 중에? 아니야. 우리 중에는 없어. 우리는 모두 여기 있잖아. 그때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뭐? 선생님이 고문당하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 계획을 말씀하셨을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까지 우리 때문에. 그럼 한지은은? 지은이는 그냥 무서워서 안 온 거야. 신고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지은이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무고했습니다. 그럼 보위부는 어떻게 우리가 오늘 떠날 걸 알았지? 선생님이 날짜까지는 모르셨을 거야. 그래서 보위부가 국경 전체를 감시했겠지. 운이 나빴던 거야. 그리고 운이 좋았던 거야. 우리는 살았으니까.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지는 손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친구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잡힌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을까요? 가족들도 함께? 박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더 심한 고문을 받으시진 않았을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래야 앉아. 선영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못 자겠어요. 나도. 언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우리 잘못인 것 같아요. 뭐가? 은별이, 다른 애들. 다 우리 때문에. 아니야.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체제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미래야, 죄책감 갖지 마. 우리가 살아야 그 애들 몫까지 사는 거야. 어떻게 그 애들 몫까지 살아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 북한의 진실을. 우리가 본 것을. 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책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문이 열렸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얘들아. 브로커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계획이 좀 바뀌었어. 무슨 계획이요? 너희를 한국으로 보내주는 대신 여기 중국에 팔 거야.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농장에. 아니면 다른 곳에. 어쨌든 너희는 이제 상품이야.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인신매매. 우리는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몰랐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도망쳐. 선영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잡아. 브로커와 남자들이 우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비명소리, 고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선영 언니, 소혜, 그리고 2명이 더 따라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잡아. 놓치면 안 돼.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여기서 잡힐 순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다들 있어? 선영 언니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5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못 나온 것 같아. 3명이 잡혔습니다. 12명 중 이제 5명만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한 친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소리 나면 들려. 하지만 우리 어떻게? 브로커도 못 믿겠는데.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송돼. 그럼 끝이야. 우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왔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중국에도 적이 가득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선영 언니가 말했습니다. 누가? 조선족?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골목을 다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애들아, 너희 탈북자지?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신고당하는 건가요? 무서워하지 마라. 나도 북한 출신이야. 할머니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방을 주셨습니다. 너희 보니 내 손녀 생각나는구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손녀도 북한에 있거든.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할머니, 너희는 꼭 성공해라. 한국까지 가라. 그래서 자유를 누려라. 할머니는 한국 대사관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잡으러 다녀.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갔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2012년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숨어 다녔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 이동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여러 번 공안에게 쫓겼습니다. 5명이 서로 의지했습니다. 언니,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한 친구가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포기하고 싶어. 포기하면 은별이는, 다른 애들은, 그 애들 몫까지 살아야지. 선영 언니의 말에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 한 명이 다쳤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나는 못 가겠어. 너희끼리 가.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나 때문에 너희까지 잡히면 안 돼. 우리는 그 친구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업어서라도 갔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서 또 한 명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쫓기다가 그 친구가 뒤에 남았습니다. 먼저 가. 나는 괜찮아. 안 돼. 빨리 가. 시간 없어. 우리는 울면서 달렸습니다. 그 친구는 잡혔습니다. 북송되었습니다. 5명 중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12년 7월, 우리는 방콕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잘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가까이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2012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명이 함께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선영 언니, 소희, 한 친구, 그리고 저. 13명 중 4명만 살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야. 소희가 울먹였습니다. 공항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USB로 봤던 그 세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수령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은별이가 물에 빠지는 꿈, 친구들이 잡히는 꿈, 박 선생님이 고문당하시는 꿈. 왜 나만 살았을까? 생존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래야. 선영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잊었어? 아니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게 우리 책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선영 언니는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소희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의사가 되기 위해. 다른 친구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쓰기 위해. 지금은 2024년입니다. 저는 31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년 12월 15일 우리는 만납니다. 선영 언니, 소혜, 그리고 저. 3명이 만납니다. 4번째 친구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겨우 5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습니다. 촛불을 켭니다. 10개의 촛불을. 은별이를 위해. 잡힌 친구들을 위해. 브로커에게 팔린 친구들을 위해. 태국 가는 길에 잃은 친구들을 위해. 그리고 박충실 선생님을 위해. 올해도 안내. 선영 언니가 촛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응. 또 1년이 지났어. 소희가 대답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은별이? 응. 나야, 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넌 죽은 줄 알았어.
나도 죽을 뻔했어. 하지만 살았어. 중국 사람이 건져줬어. 은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에 빠진 후 중국 주민이 건져줬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캐나다로 망명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나 내년에 한국 간다. 너희 만나러. 정말? 응.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함께하자.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선영 언니와 소희를 봤습니다. 은별이야. 은별이가 살아있어.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3명 중 5명. 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탈북했어요? K-팝 때문이에요? 드라마 때문이에요?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봤습니다. 배급소 뒤에 쌓인 시신들. 평양에서도 이 정도인데라던 간부의 말. 할머니를 살리지 못한 병원. 모든 거짓말. 우리는 그 진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진실을 말하기 위해. 13명 중 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8명은 어디 있을까요? 은별이처럼 어딘가에서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길, 고통받지 않기를. 박충실 선생님도요. 선생님은 2013년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딸처럼. 우리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니까요.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선영 언니는 지금 NGO에서 탈북민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500명이 넘는 탈북민을 도왔습니다. 소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처럼요. 우리는 은별이, 다른 친구들, 그리고 박 선생님의 몫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가족을, 고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값진지. 제 친구들은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이것을 지켜주세요.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두만강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총을 피해 강을 건너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지켜주세요. 그것이 제가 그리고 제 친구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김미래.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